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0년물 금리가 장중 1.2%대까지 내린 데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월 이후 들어서 처음으로 하루 평균 10만 명을 웃돌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중국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골드와 유가가 이거래일 이어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네, 달러와 미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호전에 따른 이 여진을 이으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준 내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눈치 보기 게임에서 지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코너가 있죠. 이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보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신세계 리턴즈인 만큼 많이 질문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어제 강의에 대해서 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그렇죠. 네, 몇 번을 돌려봤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보기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하면서 사실 좀 관과한 부분이었죠. 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강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목요일까지 좀 출연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이번 주 어제까지 국채 강의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 국채 강의를 했었고, 오늘 약속드린 대로 유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유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교육이야 할 게 굉장히 넘칩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변화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요, 곧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근데 변화에 민감하려면은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거시적인 환경, 지금 현 상황.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1시간 동안 이해할 수 있게 30분 동안 교육적인 부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톡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즉각적으로 Q&A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이제 Q&A 시간을 만들었는데 실시간으로 질문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해소를 할 거예요. 해결을 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 부분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은 해외 선물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를 앞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인플레이션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 주간 금값이 3% 급락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중국 수출이 부진하며 에너지 수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매파의 움직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는 연준이 이 테이퍼링의 시점을 두고 고용 지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지난주 7월 비농업 고용 지표부터 실업률 그리고 오늘은 채용 공고와 관련한 이 외신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Job opening surge of 10 million for first time ever, Labor Department says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job openings라는 단어가 채용 공고를 뜻하는데 이 미국의 6월 채용 공고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는 1,01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0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5월 말 920만 9천 건에서 6월 말까지 1,0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10만 건을 뛰어넘은 것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퇴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레저 관광업의 구인 건수가 16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또 의료 사회복지 관련업이 150만 건으로 그 뒤를 이었었는데요. 이 구직 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연구소장은 노동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수요의 물결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그 전에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급여를 부여됐었던 실업수당을 이미 종료를 했고 또 9월 6일에는 미국 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이 종료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실업수당 종료 관련해서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실업수당 종료가 바로 실업자들의 고용시장 복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 확산 영향이 일자리 복귀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19% 오른 15,15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나스닥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착각을 할 수가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매수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는 장인데 오늘 네. 혼조세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차트가. 자, 우리가 원하는 매수에 대한 뷰는요, 사실요, 이런 강력한 추세죠. 강력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매수장에 대한 추세가 나오면은 가장 나이스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차트의 파동이요, 어쩌면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연두색 선 보이시죠? 파동값이 다 나왔어요. 이 파동에 대해서 랠리성을 계속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지금 국면에서. 지금 상방에 대한 이탈, 하방에 대한 어떤 이탈,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의 확보가 아니에요. 현재 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성의 확보가 아니에요. 지금 이탈에 대한 위치값이 나오고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오늘에 대한 추세 방향성이 확보가 되는구나 라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저였으면은 이 박스권에서 매도 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예요. 박스권에서. 박스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보세요. 지금 스팬 이탈 여기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은 매도 뷰가 또 떨어지겠죠. 이런 매도 뷰.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게 나아요. 단기성 플레이로. 근데 오늘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 방향성을 가지고 논거를 펼친다면은 지금 추세에 대한 채널 파동이 확정이 안 됐다. 오늘 방향성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실시간 트레이딩,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요, 매도겠죠. 예, 상단에 대한 저항력이 걸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요, 계속 맞은 파동값이라는 근거가 펼쳐졌으면은 지금 이 스팬 이탈 드러나면은 그다음부터 이 전과 같은 매도 파동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실시간 트레이딩 기준 하에는 매도를 보는 게 맞겠죠, 실시간. 근데 오늘 당일 뷰가 어떻게 될까요? 예, 상하단에 대한 이탈이 정확히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방향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매도를 보시고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치는 것도 좋은 전략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도 보고 여기서는 매수 보는데 오늘 제가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동값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끝난 파동이에요. 다음 파동이 생기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지금 당장은 이 상하단에 대한 구간 박스 파동을 연결해서 매수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양방향이 다 있다는 뜻이겠죠. 단기성, 단타성 플레이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완전한 단타성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 한 방향성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자, 증시가 죽질 않네요. 그죠? 네. 정확하게 이거죠. 증시가 죽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국채 강의하면서 얘기 드렸던 게 증시가 죽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근데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자, 유로는 완전히 어떻게 되나요? 왼쪽 유로 차트고 오른쪽이 증시 차트입니다. 살벌하네요. 자, 얘기 드렸죠. 왜인지가 중요하다고. 예. 시장을 이해하면 이 차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정확히 2주 전에 유로 매도만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주 전에. 왜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상품인지. 그거는 이제 전일 영상을 보시면은 7월 FOMC 회의에서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면서 이 증시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얘는 안 바뀌어요. 스탠딩 레포랑 무관하니까. 어제 했던 교육이 이거였죠.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유로 왜 이렇게 떨어져요? 유로 왜 이래요? 유로 어디까지 가요? 정확히 한 달 뒤에도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죠?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부터 달러 강의를 좀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거래하는 유로는요, 여러분들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달러 대비 유로예요. 이게 왜 나오냐? 달러 대비 원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해외 선물에서 거래 트레이딩하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상품은요, 없습니다. 직접적인 달러에 대한 상하방을 움직이는 게 안 돼요. 왜냐? 모든 이제 해외 선물에서 거래하는 환율은요, 달러 대비 평가예요.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게. 예. 근데 기사니까. 예.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다양한 있으니까. 의견이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공급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긴 해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위안화보단 낫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차트가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달러 대비해서 유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 정확히 두 가지예요. 달러 대비 유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상황, 유로에 대한 통화 정책 상황을 두 개를 동시에 상대적인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원화 대비해갖고 달러 상품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큰 변동률을 가리키기 힘듭니다. 근데 유로는 달라요. 왜냐?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유로존을 편하게. 두 국가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대변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대변되기 때문에. 자, 잠시 화면 좀 내려볼게요. 와, 근데 저는 유로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그죠. 정말 살벌하네요. 살벌하죠. 자, 근데 이게 달러가 강세가 보이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하는 건가요? 반비례인가요? 그죠. 왜냐면 유로 대비 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유로 상품이기 예. 때문에 달러 강세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그냥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이게 수밖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네. 2010년도부터 달러 대비 원달러예요. 원달러. 예. 의미가 없죠. 박스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달러 대비 유로 달러 상품은 어떤 상황을 보이는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로 대비 달러 상품. 자, 보시면은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냐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정확히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방향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근데 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유로 시작하는데 차트 교육은 제가 내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트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차트 교육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진짜로요. 기술적 분석이니까. 와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내일 해볼게요. 제가. 근데 저는요 차트 교육이요 하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한 상품 이해도가 먼저예요. 그죠? 그렇죠. 내일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차트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거냐? 왜 이땐 이거였냐? 왜 이때는 이랬냐? 지금 왜 이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그 차트는 어떤 사이트에서 보신 건가요?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노란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건데 지금 왜냐면은 네.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저장에 대한 문제가 예,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에 신세계 검색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네. 샵 0082로 신세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펼쳐볼게요. 가설 매매예요. 가설 매매 뭐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가능성. 우리는 충분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달러는 일단은 여러분들 선물에서 거래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달러 대비 호주 달러, 달러 대비 엔화, 달러 대비 유로화, 달러 대비 위안화 이런 거래는 할 수 있죠.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대비예요 다.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를 거래할 수는 없나요? 달러를 거래한다기보다 달러에 대비한 상대적인 통화국에 대한 어떤 상태를 보고서 거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원달러 관련해 갖고 상품은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해요. 원화 대비해 갖고. 근데 유로는 달라요. 왜냐? 시장에 대한 체제가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서 언급드릴 수 있어요. 자, 달러가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달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단순해요. 달러가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달러가 상승한다? 그러면 반대로 해요.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유로가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유로가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든다면 달러는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달러 차트는 달러 대비 유로화 차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 달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 시장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우리가 막
지금 유로존처럼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뭐예요?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죠. 네. 선제적으로 더 빠른 거예요. 뭐 사실상 이제 통화적인 위치로 본다면은 우리는 채권 매입이라는 구조를 안 거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바로 금리 인상 단계로 가기 때문에 긴축을 이제 실행할 단계죠. 미국이랑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둘 다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한 방향성에 대한 원달러 확률이 변화할 가능성이 감지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ECB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ECB, 유로존이라고 하죠. 미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 유럽끼리 똘똘 뭉쳤는데 똘똘 뭉쳐서 박살이 나고 있어요. 다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ECB에서 대장이 누굴까요?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대장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그 정도예요. 좀 이따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최근 ECB,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 타이틀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준금리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 더 내려갈 금리도 없고. 자, 유동성 공급 안 줄인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유동성 공급을 안 줄이는데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왜냐하면 파월 같은 경우도 7월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안 해, 시기상조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어떤 상황인지 평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물가 조정. 최근 나왔던 통화 정책에서 물가 조정. 자, 물가 조정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로존은 중기 관점에서 2% 인플레이션 타겟을 관리 가능한 것을 예측했다. 문구가 변경이 됐어요. 물가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그냥 2%로 바꿨습니다. 상향 조정된 거죠. 물가가. 물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 힌트를 주는 겁니다. 유로존 상황을. 자, 물가 상향 조정이라는 평가는 뭐냐면요. 상향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 돈 더 풀 거야. 왜냐? 돈을 풀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니까 어차피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통화 정책이란 건 미리 문제가 안 생기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중앙은행은. 물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우리 지금 유로존은 앞으로 올해도 내년도 물가 풀 거야. 돈 풀 거야. 이거를 그냥 직결적으로 얘기한 평가입니다. 이 물가 상향 조정이라는 건. 그러면은 지금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국이 이걸 언제 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 우리 상대평가해야 되겠죠. 유로화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설 매매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미국도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이게 지금 상향 물가에 대한 조정을 했던 게 미국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언제 했을까요? 딱 한 5초만 생각을 해보죠. 생방인데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했을까, 미국이? 자,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0년도 8월, 20년도 8월, 20년도 8월. 미 연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평균 물가 목표제로 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이룬 거예요. 목표치를. 평균이란 말 넣음으로써.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명분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아래서 2%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그럼 미국이 작년 8월에 했던 거를 유로존은 지금 1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한창 미국이 돈 풀 때였어요. 그죠?
아직 유로존은 그 상황이라 이거예요. 유럽은 왜 이렇게 늦게 하나요?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클 순서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사이클 순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Q&A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앞으로 왜 가능성이 높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물가 상향 조정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요. 정확히 우리는 돈을 더 풀 거야.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목표치를 상향으로 올려둘게 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의지예요. 그냥 앞으로 우리 유로존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낼 거 아니에요. 이걸 멈추지 않겠다는 해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비교가 정확히 되죠. 작년에 미국이 했었던 걸 유럽은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찍어낼 거다. 자, 지금 유로존 현 상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독일을 봐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독일 국채 금리입니다. 특이하죠?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죠? 자, 미국은 지금 1.2%, 3%죠. 마이너스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수요는 하고 버티고 있다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이거 누가 삽니까? 유로존이 다 사는 거예요. 작년에 DLS 사태 터졌죠. 그죠? 유로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바닥이 못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앞으로 통화를 양적 완화를 이어진다는 건 당분간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시장에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로존 왕이라는 나라가 왕이죠. GDP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국채가 이 모양입니다. 영국은 최근에 이제 마스크도 던졌죠. 앞으로 네. 공존하면 살겠다. 네, 위드 포기한 코로나. 거죠, 사실상.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런 규제까지 펼쳐버리면 경제가 아예 마비가 될 정도에 대한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정도군요.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유로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만 명이죠, 하루 확진자 수가. 그래도 방관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경제 상황을 이거 못 살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날아가는 상황이 와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로존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다행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평가 대비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경제가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GDP 1등이라는 유로존 독일에 대한 마이너스 국채라는 거는 지금 독일에 대한 국채를 아무도 안 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사실상. 공급은 하는데 사실상 사는 나라가 유로존밖에 없는 거죠. 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미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최근까지 미국 얘기했죠. 미국 뭐죠? 지난주 고용지표 회복되고 이번 잭슨 홀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시장이 이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리죠. 유로존과 미국에 대한 상황이. 미국은 긴축을 준비하지만 유로존은 양적 완화에 대한 한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는 앞으로 공급량을 줄이려는 계획을 테이퍼링이란 전략이죠. 테이퍼링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인데 이 뜻은 앞으로 페드라는 집단이 달러에 대한 찍어내는 양을 줄이겠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상황. 자, 그리고 유로존은 계속 찍어내는 상황. 근데 달러에 대한 어떤 페드에 대한 시사점이 공급량을 줄이는 시사점이 이번 비농업 고용지수였다는 거죠. 시장 반응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달러 공급량 줄이겠네. 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채권 매입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어떻게 보면 두 집단이 계속적인 어떤 채권에 대한 매입을 진행을 해왔어요. 한때는 그래도 유로가 더 나았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돈 뿌린 양만 평가한다면은 두 집단이 비슷해요. 다만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 미국이고요. 빨간 선이 유럽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앞으로 미국에 대한 그래프는요. 이렇게 갔다가 완만해질 거예요. 유럽은요. 계속 갑니다. 이게 바로 달러에 대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차 지점이죠.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봤었고 달러 차트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미국은 긴축을 준비하지만 유럽은 양적 완화의 중간에 있어서 긴축을 준비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은 유럽은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우리가 사실 예. 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현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유로존이 사실 코로나랑 같이 공존하겠다라는 말을 꺼낼 정도면 네. 사실상 말을 다 한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유럽이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 마인드라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네, 것이었군요. 우리나라가 정말 깔끔한 나라예요. 음. 여러분들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유로 정말 여러분 신사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슈입니다. 자,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달러 차트 보고 이건 유로 대비 평가예요. 유로 대비 평가. 유로 대비 평가로 가셔야 돼요. 자, 원화랑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화랑. 우리가 만약 캐나다 달러를 거래하시려면 캐나다 통화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FX 거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환율 거래를 원래 FX라고 표현을 해요.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 유로 통화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엔화 일본 상황 엔화 거래를 할 거다. 미국 통화 정책과 일본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엔화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엔화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 설명을 한번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유로 대비 달러 평가를 할 건데 저희가 보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드렸죠. 오늘 미국과 유럽에 대한 현 상황을 직관적으로 봤어요. 자, 우리가 2014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을 때요. 버냉키 사건이 딱 발생을 하고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단행했을 때 미국이 원웨이로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유로가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쉬운 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은 뭔가요? 달러의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이고 유로존은 그대로 찍어내는 상황이다. 네. 그죠? 그러면 달러 강세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평가할게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제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시기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구두구. 공식화, FOMC에서 공식화해서 시작 일시를 알릴 거잖아요. 그 시작 일시까지입니다. 시장 반영이 그때까지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일전에 유로화가 여기서 보시면 2017년도 3월에 발표했어요. 이때 시작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때 통화정책 유로존에서 발표를 했을 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ECB 유로존 통화정책 ECB는 2018년도 1월에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1월에 저점이 나오네요. 실제로 시작했을 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선반영입니다. 자,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로 이제 스타트업을 꾸렸다 가정했을 때 페드에서 공식화 발언을 하겠죠. 잭슨 홀 이후에 9월에 공식화를 해요. 빠르게 하면은 뭐 12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까지. 지금 선제적인 진입 구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채권으로 보는 시장에 대한 전략 태도를 바꿨죠. 지금 유로존은 국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채 금리에 대한. 그죠? 근데 국채랑은 연관성이 있죠.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성을 안 받는 거지. 금리 변동에 따른 달러 변화가 없을 뿐이지 어쨌든 국채를 들 사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어제 영상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채랑 연관성은 있어요. 다만 국채 금리가 앞으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스탠딩 레포랑 무관하기 때문에 근데 달러에 대한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시에는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는 받겠지만은 달러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평가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은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심화되는 단계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선택은. 해외 선물 상품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가장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은 이게 가설매매예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고 본다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해외 선물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려도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려도. 맞죠? 물려도 버티시는 분. 왜냐면 손실이 자꾸 나면 언젠간 회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거든. 근데 그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언젠간 나와요. 근데 해외 선물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컷이 있죠. 로스컷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수익 평가를 대변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로 보는 거 추천드려요. 금이요? 떨어지겠죠. 달러 평가 때문에. 그죠? 차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차트에 대한 방향이요. 다시 보기 안 되겠죠? 생방이라 안 됩니다. 자, 다시 보기는 서경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방향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갔다가 돌파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심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상품에 대한 하이라이트. 자, 우리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나스닥 지금 급 하락 나오는데 급하락 모멘텀 나오죠. 예. 근데 급하락 나오는데 일봉상 관계로 본다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지금 유로존 상황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로존은. 유로화랑 미국 증시랑은 상황 달라요. 미국 증시는요 그냥 랠리성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비농업 고용지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아시겠죠? 비농업 고용지수. 시장에 대한 한 방향 전략의 세워지는 상품은 유로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오늘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유럽과 미국의 현 상황을 또 면밀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미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에 대해서 Y와 이 이유와 함께 언제까지에 대한 답변까지 명확하게 주셨는데요.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1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편하게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Q&A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막손님께서 미국의 위험 신호 감지할 때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네요. 제가 지금 해도 이해가 되려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톡방에 제가 네. 오늘 네,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 어. 번 더 설명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요 채권 스프레드거든요. 10년물, 장기물하고 단기물. 그러니까 제가 오. 앵커님이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되면 제가 카톡방에 쓰겠습니다. 예. 이게 미국이요 네. 머니마켓 펀드 시장인데 MMF 구조예요. 예. MMF 구조. 그게 뭐냐면은 그 장기물 채권에 대한 매입이 들어가고 그걸 담보로 단기물로 이동해서 하루치 이자를 내는 활동도 펼쳐요. 네. 그 콜금리라고 하는데 장기물이 이자가 더 되기 때문에 이러한 MMF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장 구조는 바뀌어요.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위기는 뭐냐면은 장기물 금리와 단기물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펼쳐졌을 때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시장 전체에 대한 경제 밸런스가 꼬이니까. 실제로 그 지금 위험에 대한 질문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요. 미국의 위험 신호를 감지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스프레드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매일 체크를 어떻게 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미국 역사상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과정이에요. 90년도, 2000년도 그리고 2008년도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이 펼쳐지고 나서 시장이 나왔었죠.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권 스프레드가 한 번 더 꺾인다면은 시장 위험 감지 들어갈 거예요. 그때 시장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 안정 단계예요. 예.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위험 감지는요. 국채에 대한 조건이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 왜냐? 네. 국채라는 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 위험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국채를 더 높이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제 국채에 대해서 강의도 계속 이제 연강을 해주셨다시피 국채 이 스프레드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뽀로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유럽 연합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없다는 전제는 못 버리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정치적인 여건이 굉장히 섞여 있었죠, 사실. 예. 대통령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정치적인 여건인데 원래 그게 뭐냐면요. 이제 통화 정책도 정말 잘 짜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유로존이라는 국가는 사실 확률은 낮긴 하죠. 네.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최근 나온 게 제가 제일 재밌는 질문이 베네수엘라 화폐에 0을 6자리를 없애버리겠대요. 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0을 6개를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그러니까요. 0을 6개를 없애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가 근데 봐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면은 3억 낼게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에요? 안 되잖아. 네. 네. 그 심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죠. 화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화폐 개혁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네.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지금 유가는 고유가 현상이고 아무리 탄소 중립이라지만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한때는 GDP가 4위였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어떤
국민이 미국 가서 휴양을 보낼 정도예요. 휴가 시즌엔. 오호.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떤 잘못된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그 한 국가가 수출 의존도가 석유에 의존이 돼 있다는 그 현상, 네. 만연돼 있다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하고 대외에 대한 경쟁력을 발전 못 시킨다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그거 하나의 예시고 유로존이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은 정책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과정은 일단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 연합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낮아요. 근데 시장에 어떻게 보면 100%는 없어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100%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베네수엘라의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감래님께서 유로는 그럼 당분간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니요. 지금 집중해야 되시죠. 네, 방향성이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로를 거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당분간 매매를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해외 선물은요. 양방향이기 네. 때문에. 매수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방으로 베팅을 하냐 상방으로 베팅을 하냐 이거죠.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을 내려가는데 투자를 하냐. 쉽게 얘기하면 인버스랑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 부분은. 근데 차트가 역방향인 거죠. 인버스는. 근데 지금 유로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하나에 대한 방향성이 일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난 영상에서 골드, 증시, 유로를 봤지만은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에 대한 채권 매입 축소 전략에 가장 걸맞는 상품은 유로라는 거예요. 이 이슈를 가지고 증시를 거래하지 말자. 이 이슈를 가지고 유로를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오늘 조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유로는 이거죠. 이렇게 평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은 오히려 테이퍼링 이슈는 유로의 상품 성격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유로 매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는 당분간 매매하면 됩니다.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향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이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마스터님 혹시 내일장 전략이나 좀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내일 달러 차트가 어디까지 일단 올라갈지 제가 차트 교육할 거예요. 아. 여러분 차트 교육 좋아하시죠? 차트 교육. 내일 여러분들 머리 지끈할 생각 해야 됩니다. 저는 차트 교육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시장 강도 뭐 지표, MACD, 이동평균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건 단순 지표예요. 참고 보조 지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고점 전략을 내세우는 차트에 대한 전략은요, 달라요. 이동평균이나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 갖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청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빡세게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하시고 오늘 그 시장에 대한 위험 감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가능성은요. MMF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밑에 우리 신세계 코너 노란톡 있죠. 여기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많은 알찬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편하게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 11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